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만들 겁니다. 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하지만 정말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 때만요. 이제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인도 델리에서 온 국제기자 라울 싱이다. 수년 동안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대평가된 신흥국 정도로 여겼다. 한강의 기적이라니, 그건 미국의 자본과 일본의 기술이 만든 착시 아닐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KDFENSE, KINDUSTRY, K기술이라는 말도 내겐 그저 마케팅 언어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번 출장의 목적은 달랐다. 한국이 인도의 3000년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렸다. 이 충격적인 기사 제목이 나를 서울행 비행기에 태웠다. 인천공항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고 차가웠다. 유리병 너머로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피로한 눈을 비비며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사관의 무표정한 인사 한마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에 이상한 의문이 떠올랐다. 정말 이 나라가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질서정연한 도로, 신호등 앞에서 정확히 멈추는 차들, 길게 줄을 선 사람들. 델리의 혼잡과 먼지에 익숙했던 내겐 마치 다른 행성 같았다. 통역사 지연이 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라울 기자님, 오늘 인터뷰 일정이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새 공장으로 이동했대요. 안산이에요.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죠? 리아예요. 인도 출신이지만 지금은 한국 시민권자랍니다. 그녀는 한때 달리트, 불가총민이었다고 했다. 인도에서라면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할 계층.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기업 관리자라니 말이 되는가? 나는 비웃듯 중얼거렸다. 분명 이미지용 사례겠지. 세상은 늘 그런 식이야. 하지만 도착한 공장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경기도 안산, 회색 건물 외벽에 큼지막한 편말이 걸려 있었다. K디펜스 신뢰성 부문. 군용 전자 모듈을 생산하는 부서였다. 나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기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소음 대신 정돈된 리듬, 명령 대신 협업의 목소리. 그녀가 나타났다. 파란 작업복,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낯설 만큼 침착한 눈빛.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입니다. 그녀의 한국어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변소 청소부의 손녀였다는 여성이 지금은 연구원들과 대등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예전엔 불가총민이었어요. 그녀가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기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나라예요. 나는 취재 노트를 덮었다. 그 말, 당신은 진심입니까? 리아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우리 공장장님은 저보다 나이 많아요. 그래도 저를 리아 과장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리아, DALIT, 한국 시민권자, KDFENSE 관리자. 모든 단어가 불가능의 조합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내 안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유난히 명료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한 나라가 인간의 신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때 TV 뉴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대한민국 해군,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100호 1번함 진수 성공. 화면 속 거대한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잠수함의 설계에는 인도 출신 엔지니어 리아 박이 참여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금 만난 그 이름이 국방 속보에 등장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한 여자의 성공담이 아니었다. 국가가 인간에게 기회라는 무기를 준 결과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한국은 경제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존엄으로 성장한 나라다.
그 후로 나는 한국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이 나라에는 무언가가 있다 마이너스 무엇보다 사람을 믿는 힘이. 델리로 돌아온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리아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나라. 그 단 한 문장이 내 오만한 신념을 흔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내 고향, 인도로 향했다. 이번에는 카메라 대신 노트북과 녹음기를 들고 마이너스 리아의 과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델리의 공기는 여전히 탁했고 도시 중심과의 거리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즉 카스트의 그림자였다. 나는 뉴델리 외곽의 한 빈민촌으로 향했다. 그곳은 하수구 냄새와 연기,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다. 리아가 태어난 곳, 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길가의 쓰레기를 치우고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물었을 때 한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다. 리아라면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 전국 수석으로 델리 대학교에 합격했었지. 그런데 왜 대학에 가지 못했나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카스트 때문이지. 달리트는 절대 그 문을 넘지 못한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입학처에서 그녀의 서류를 받았을 때만 해도 모두가 환호했어. 하지만 관리자가 전화 한 통을 받더니 얼굴이 변했지. 달리트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어. 나는 노트북 화면을 열고 당시의 신문을 검색했다. 전국 수석, 불가촉민이라는 이유로 입학 취소 델리 대학교 논란. 제목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기사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의 성적은 인도 교육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사회적 배분 폐지 조항으로 인해 하층 카스트는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는 분노보다도 깊은 절망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었다. 신분이 법보다 우위에 서 있는 사회. 그게 우리가 사는 인도의 현실이었다. 취재 도중 나는 입학처 직원 출신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솔직히 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하지만 그날 상부에서 직접 전화가 왔죠. 달리트는 안 된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국 1위입니다. 그들은 대답했죠. 그게 더 문제다. 하층민이 1위라면 체제가 흔들리지 않겠나. 그의 말은 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다. 체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천재를 버리는 나라 마이너스 극의 내 조국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기자님, 리아가 입학이 취소된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들은 나를 좁은 골목 끝에 오래된 벽 앞으로 데려갔다. 벽에는 희미한 낙서가 남아 있었다. 리아, 너는 인간이야.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덧칠해 지운 흔적이 있었다. 달리트는 사람 아니다. 나는 그 벽을 오래 바라봤다. 하나의 문장, 하나의 국가의 민낯이 거기 있었다. 리아의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앉아 있었다. 손녀는 어릴 때부터 별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공부했지. 촛불 하나로. 그 아이가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마을이 처음으로 웃었어. 하지만 입학이 취소된 순간 모두 다시 침묵했지. 나는 그날 무릎을 꿇었어. 평생 처음으로. 그는 말없이 벽장 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델리 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있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리아 람 양 축하드립니다. 아래에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도장이, 그 잉크 한 줄이 한 인간의 미래를 지워버린 것이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델리의 하늘은 붉게 타올랐다. 하층 카스트 청년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기회를 달라. 인간으로 살고 싶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곧 경찰의 곤봉 소리에 묻혔다. 나는 취재차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연기 속에서 한 소녀가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 피켓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카스트를 이긴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 한 문장을 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리아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과거를 구원한 이야기였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새 기사 제목을 적었다. 카스트의 어둠 속에서 떠오른 태극기.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내 조국의 부끄러운 진실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리아의 발자취를 더 깊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떻게 절망의 밑바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 하나의 희망으로 인생을 뒤집었는지 알고 싶었다. 리아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입학이 취소된 그날 밤, 그녀는 방 안 한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고 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낡은 휴대전화를 들고 다가왔다. 이걸 좀 보렴 리아. 그 작은 화면 속에서 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한국의 방송 다큐멘터리였다. 하얀 작업복을 입은 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거리 청소부로 일하다가 지금은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연. 고아로 자라 배운 게 거의 없었지만 공부를 시작해 교수까지 된 인물이었다. 리아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저 여자는 어느 카스트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한국에는 카스트가 없단다. 신분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아. 그 말에 리아는 눈을 크게 떴다. 신분이 없는 나라.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며칠 동안 리아는 한국에 관한 영상을 밤새 찾아봤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회사 간부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 대통령이 공장 노동자와 악수하는 모습, 그리고 군인과 과학자가 함께 웃으며 실험을 하는 장면들. 그 모든 것이 인도에서는 불가능한 광경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거기라면 나도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리아야, 인도는 너에게 너무 잔인하다. 하지만 세상은 넓다. 내가 그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날 밤 리아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 그녀는 델리 시내의 한국어 학원을 찾아냈다. 학원비는 너무 비쌌지만 할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소를 팔자. 염소도 팔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 달리트 주제의 외국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단호했다. 우리 손녀는 천재다. 인도가 문을 닫으면 우리는 다른 문을 찾을 것이다. 리아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리아입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워 입안이 꼬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낡은 교재를 붙잡고 하루에 5시간씩 촛불 아래에서 연습했다. 학원 선생님은 말했다. 한국어에는 존칭이 있지만 신분의 높낮이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안녕하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인도에서는 상류 카스트에게는 나마스테, 하층민에게는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인사로 서로를 맞이했다. 그 단어 하나가 그녀에게 평등의 씨앗이 되었다. 공부는 쉽지 않았다. 덥고 먼지 많은 길을 걸어 버스를 4번 갈아타야 학원에 갈 수 있었다. 버스 안에서 누군가 그녀의 옷에 일부러 침을 뱉기도 했다. 불가촉민이 공부를 해? 그 시간에 변소나 치워. 하지만 리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한국 뉴스 영상을 들었다. 낯선 언어였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리듬이 희망처럼 들렸다. 6개월 후 그녀는 한국어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이 시험은 인도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노동자 선발 제도였다. 2구 프로그램이라 불렸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취업시험이 아니라 삶의 경계를 넘어설 마지막 사다리였다. 시험장에는 3,000명이 넘는 응시자가 몰렸다. 그중 여성은 단 100명뿐. 리아는 두 손을 꼭 쥐었다. 나는 달리트가 아니다. 나는 리아다. 시험지가 배부되었다. 처음 문제는 간단한 문장 이해였다.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리아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그녀는 펜을 들고 또박또박 답을 적었다.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꼭 합격할 거예요. 한국은 제 운명을 바꿀 나라예요.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리아야. 사람의 신분은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믿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란다. 그날 밤 그녀는 낡은 노트에 한국어로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녀의 신념은 그날부터 씨앗이 되어 자라기 시작했다. 언어의 벽, 신분의 벽, 세상의 냉소를 모두 뚫고 나아가는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었다. 합격자 발표날, 델리의 새벽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리아는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손끝을 떨고 있었다. 합격자 명단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뜨자 그녀는 숨을 삼켰다.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스크롤을 내렸다. 리아 람 합격.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할아버지, 나 합격했어요.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화면을 들여다봤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우리 리아가 해냈구나. 70평생 처음으로 그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었다. 그날 마을의 하늘 위로 태양이 유난히 밝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출국 비용이 필요했다. 비행기 표, 비자, 수속비, 건강검진비 마이너스 그 모든 게 하늘 같은 돈이었다. 리아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그냥 포기할까요? 너무 비싸요.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이제 멈추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우리 가문은 영원히 이 벽을 넘지 못한다. 그는 다음날 새벽 소 6마리를 몰고 시장으로 향했다. 비틀거리는 걸음, 손에는 낡은 밧줄이 들려 있었다. 그 밧줄 하나하나에 가족의 세월이 묶여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주머니 가득 현금을 들고 돌아왔다. 이걸로 비행기표를 사렴.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의 전 재산이에요. 그래, 하지만 넌 내 인생의 전부다. 며칠 뒤, 그는 염소 20마리도 팔았다. 심지어 할머니의 금팔찌까지 꺼내들었다. 이건 내 할머니가 결혼할 때 받은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 차례다. 리아는 그 팔찌를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울었다. 할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이 나라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줄 수 있다. 너의 날개를 내가 만들어주마. 드디어 출국 날이 다가왔다. 델리 공항까지 3시간이 걸렸다. 낡은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도로 옆에 솥대 먼지 날리는 시장. 이마에 붉은 표시를 한 사람들 마이너스 모든 풍경이 리아의 기억 속으로 새겨졌다. 리아야, 한국은 멀고 낯선 곳이야. 하지만 그곳에서는 내가 누구의 손녀인지 묻지 않을 거다. 할아버지, 무섭지만 갈래요. 저는 이제 달리트가 아니라 리아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침 해가 떠올랐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직원이 여권을 받았다. 한국행이시죠? 네. 직원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다. 축하합니다. 요즘 인도에서 한국으로 가는 여성은 거의 없거든요. 리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갈 거예요. 저는 제 힘으로 가요. 보안 검색대 앞, 더 이상 할아버지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마주섰다. 할아버지, 제가 가면 혼자 남으시잖아요. 괜찮다. 나는 이미 행복하다. 내가 날 대신 살아주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우리 집 마당의 흙이다. 외로울 때 열어보렴. 리아는 봉투를 품에 안았다. 이 흙이 내게 용기가 될 거야. 순간 방송이 울렸다. 인천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리아의 눈이 흔들렸다. 할아버지, 저 정말 갈게요. 그래, 가거라. 돌아올 때는 고개 숙이지 말고 어깨 펴고 돌아와라. 그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그 뒤로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누구보다 강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손녀야. 비행기 탑승구 앞 리아는 한참을 뒤돌아봤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함께 있었다. 리아가 비행기에 올랐다. 좌석에 앉자마자 손에 쥔 봉투를 꼭 눌렀다. 이 흙 절대 잊지 말자. 이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곧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다.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마침내 마이너스 하늘로 떠올랐다. 창밖으로 델리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다. 붉은 지붕, 먼지 낀 거리, 소들이 누워있는 길. 리아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안녕, 인도. 안녕, 할아버지. 나는 이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러 간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이건 나의 해방이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이름이 울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인천공항의 문이 열리는 순간 리아는 숨을 멈췄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다. 먼지 한 점 없이 투명한 하늘, 정돈된 안내 표지판, 낯선 언어의 흐름 속에서도 이상한 평온이 느껴졌다. 이게 한국이구나.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았고 줄을 서서 천천히 움직였다. 델리 공항의 소음과 욕설, 그리고 밀치는 손길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공항 도착장에는 K-디펜스 파견 근로자 환영팀이라는 팻말이 서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라울 기자, 즉 나와 마주쳤다. 나는 단순히 취재를 위해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장면이 이미 내 머릿속의 편견을 부수고 있었다. 리아는 줄 끝에 서 있었고 환영팀 직원은 똑같은 미소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박지연 씨 환영합니다. 김산토스 씨 환영합니다. 리아 람 씨 환영합니다. 그 순간 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다. 내 이름을 씨라고 부르다니. 그녀에게 씨는 평등의 호칭이었다. 인도에서는 누구도 달리트에게 그런 존칭을 붙여주지 않았다.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고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나라에서는 정말 다르구나. 며칠 뒤 그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K-디펜스 부품 공장으로 배정되었다. 내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리아 씨, 오늘이 첫 출근이시죠? 관리자가 밝게 인사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작업장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라인마다 기계의 움직임이 일정했고 모든 직원이 헤드셋을 쓰고 협업했다. 내가 가장 놀란 건 그곳의 공기가 두려움이 없는 공간이라는 점이었다. 인도 공장에서 나는 늘 불평과 명령, 그리고 신분의 냉기가 뒤섞인 공기를 맡았다. 하지만 여기선 모든 이가 동등했다. 남녀노소, 국적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동료라는 단어 하나로 묶여 있었다. 점심시간 리아는 구내식당에서 자리를 찾았다. 식당 중앙에는 긴 식탁이 있었고 그곳엔 사원부터 부장까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리아 씨, 여기요. 한 한국인 동료가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국을 퍼주었다.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매울 수도 있어요. 리아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떴다. 짠맛과 구수한 향이 입안을 감쌌다. 맛있어요. 그 순간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엔 장벽이 없었다. 나는 그 장면을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의 공장에는 서열이 없다. 대신 질서가 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퇴근 후 나는 그녀와 인터뷰를 했다. 오늘 첫날 어땠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제 출신을 묻지 않아요. 누구도 제 피부색을 신기하게 보지 않아요. 다들 그냥 저를 리아 씨라고 불러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일하다가 부장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부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야죠. 그 한마디가 인도에서는 불가능했어요. 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같이 일하는 사람. 단 4글자. 그러나 그 속에는 한국 사회가 지난 세대 동안 쌓아올린 윤리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숙소에서 녹음 파일을 들었다. 리아의 웃음소리, 한국 동료들의 인사, 그리고 공장 안의 일정한 기계음. 모두가 좋아라는 단어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같은 아시아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신분과 혈통에 묶여 있는가? 왜 이 나라는 그 벽을 넘어섰는가? 나는 그 답을 찾아야 했다. 한국의 경제, 산업, 기술, 군사력 뒤에 숨은 문화적 DNA,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무기임을 나는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공장 내 품질 관리실에서 새로운 장면을 보았다. 한국인 감독이 리아에게 말했다. 리아 씨, 이번 주부터 교육 담당 맡아주세요. 저요? 저 아직 새로 왔는데요. 그럼 더 좋죠. 새로운 눈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나라에서는 경력보다 신뢰가 우선이구나. 리아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한 인간으로 인정받았다. 이 땅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이 이름으로 불렸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글씨는 단단했다. 그리고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적었다. 이 나라의 강철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날 밤 평택의 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기적이 아니다. 이건 인간의 문명 진화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그 공장의 구조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엔 단순한 방산 부품 제조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신뢰로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다. 아침 8시. 작업 시작 종이 울리자 모든 직원이 동시에 움직였다. 누구도 고함치지 않았고 감독관도 명령하지 않았다. 그 대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규칙으로 만들어진 자유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현장 옆에 관찰실에서 공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계는 소음보다 리듬에 가까운 소리를 냈고 사람들은 그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놀라운 것은 이곳의 규율은 강압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다. 한 번은 한 직원이 작은 실수를 했다. 부품 하나의 나사가 규격보다 0.02mm 길었다. 인도였다면 아마 그 즉시 호통이 날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장은 달랐다. 감독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잡아낸 문제예요. 고맙습니다. 그는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 직원을 칭찬했다. 리아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잘못을 고백하면 칭찬받는 곳이라니. 그녀의 말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국의 조직은 명령 체계보다 신뢰 체계로 움직이고 있었다. 명령이 아닌 약속, 두려움이 아닌 책임으로. 그날 오후 나는 품질관리부의 회의에 초대되었다. 10여 명의 기술자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간단한 커피와 과자가 놓여 있었다. 부장은 말했다. 오늘의 주제는 정확성보다 신뢰성입니다. 나는 놀라서 메모를 멈췄다. 정확성보다 신뢰성이라니. 그건 내가 아는 군수산업의 논리와 정반대였다. 부장은 차분히 설명했다. 정확성은 기계가 보장합니다. 하지만 신뢰성은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다. 기계는 오류를 고칠 수 있어도 신뢰를 잃으면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 말이 공기처럼 회의실을 감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곳은 단순한 생산 현장이 아니라 신뢰의 공학이 실험되는 곳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리아가 내게 말했다. 부장님은 항상 우리에게 서로 믿으라고 하세요. 한국에서는 실수가 죄가 아니래요. 거짓이 죄래요. 그녀의 말은 마치 철의 문장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내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의 공장은 2개의 엔진으로 움직인다. 하나는 규칙,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다. 며칠 뒤
나는 본사로 불려가 K-디펜스 조직 문화를 취재했다. 본사 벽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다. 권위로는 강철을 만들 수 없다. 신뢰로만 가능하다. K-디펜스의 인사 담당 이사는 나에게 차를 내주며 말했다. 우리는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뢰는 선택해야 하니까요. 그는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그 속엔 K-디펜스의 핵심 원칙이 적혀 있었다. 누구도 직급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누구도 출신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모든 결정은 공유된 정보 위에서 내려진다. 잘못은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 함께 책임진다. 나는 그 문서를 오래 바라봤다. 이건 거의 군사윤리 강령 같군요. 그가 미소 지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군대는 권력이 아니라 협력의 극단적인 형태예요. 그날 밤 나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야간조 교대가 막 끝났고 공장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리아는 기계 옆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이런 규율 힘들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는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스스로 지켜요. 그게 바로 믿음의 규칙이에요. 그녀의 말 뒤에 긴 정적이 흘렀다. 기계의 진동 소리, 냉각수의 흐름, 그리고 사람들의 조용한 발소리 마이너스 그 모든 게 하나의 리듬처럼 이어졌다. 나는 깨달았다. 이 나라는 시스템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시스템을 이끌고 있었다. 그게 바로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균형이었다. 밤하늘로 시선을 옮기자 공장 옥상에 걸린 태극기가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 마이너스 서로 다른 피부색, 언어, 종교. 그러나 단 하나의 약속으로 묶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한국의 국방력은 무기나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를 규율화한 사회의 결과라는 것을. 나는 노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규율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를 믿는 인간의 마음이다. 추석 연휴를 앞둔 어느 날 평택의 공장에는 묘한 따뜻함이 흘렀다. 직원들은 송편을 나누고 사무실 구석에는 작은 나무 상자에 고향으로 보낼 선물이 쌓여 있었다. 리아는 그 풍경을 어색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명절이란 늘 배제의 시간이었다. 인도에서 명절이면 상류 카스트들은 신을 모시며 축제를 열었지만 달리트들은 그들의 신전에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 명절이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가족이 함께 밥 먹는 날이에요. 한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내겐 너무 먼 단어였지. 그날 오후 공장장은 직원들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혼자 외롭지 않게 주변에서 챙겨주세요. 그 말에 한 젊은 여성 직원이 손을 들었다. 부장님, 제가 리아 씨 데려갈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먹으면 되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정말 괜찮아요? 그럼요. 어차피 밥은 많으니까요. 리아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정말 괜찮아요? 리아 씨, 한국에서는 손님이 가족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올 때 이미 그녀의 눈은 붉어지고 있었다. 추석 아침 리아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 박수진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직접 챙겨준 옷이었다. 하늘색 저고리와 흰 치마.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리아야 예쁘다. 박수진의 어머니가 다가와 머리를 매만져 주었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배고프지? 어서 와서 송편 빚자. 부엌에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다. 찹쌀가루를 반죽하며 리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건 왜 반달 모양이에요? 반달은 아직 꽉 차지 않은 달이잖니. 그래서 더 나아질 희망을 담는 거야. 리아는 그 말을 곱씹었다. 아직 꽉 차지 않은 달 마이너스 그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식탁 위에는 각종 전과 잡채, 갈비가 놓였다. 수진의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리아 씨,
한국의 첫 명절이지요. 환영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초대가 아니야.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박수진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리아야, 우리 그냥 엄마라고 불러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엄마요? 그래, 엄마. 어려워. 리아의 목이 메었다. 저, 태어나서 처음 불러봐요. 그 단어를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자주 불러도 돼. 여긴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리아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나는 그 장면을 옆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취재를 가장한 초대였다. 하지만 그날 나는 기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울었다. 리아가 송편을 먹으며 웃는 모습, 박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그녀의 입가를 닦아주는 모습 마이너스. 그것은 내가 서구의 인권 모델에서 결코 본 적 없는 진짜 연민이었다. 식사 후 박 어머니는 리아에게 말했다. 우리 집엔 오래된 말이 있어. 남의 아픔을 보면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야. 리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게요. 나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다. 그건 기록이 아니라 기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귀가하는 길에 수진의 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기자님, 한국 사람들은 자주 싸워요. 하지만 결국 화해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보다 약속을 더 믿거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들은 신보다 인간을 믿는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우리식 믿음이죠. 나는 그 말을 잊지 못했다. 인도에서는 신 앞에 절하지만 인간은 서로를 경멸했다. 서구에서는 인권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서로 믿는 법을 배워온 나라였다. 그날 밤 리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엄마라는 단어를 배웠다. 그리고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숙소에서 그 문장을 읽으며 깊이 숨을 들이켰다. 한국의 따뜻함은 제도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단순한 습관, 그게 바로 문명의 핵이었다. 창밖의 달은 둥글었다. 리아가 아침에 빚은 반달 송편이 생각났다. 아직 꽉 차지 않은 달 마이너스. 그건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희망을 향해 자라는 달이라는 뜻일지도 몰랐다. 나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서구의 인권은 선언으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인권은 밥상에서 완성된다. 그날 이후로 리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도 그녀는 밤마다 책을 펼쳤다. 기숙사방 조명 아래 피곤에 지친 눈을 비비며 한글 교재를 읽었다. 믿음, 노력, 평등. 단어 하나하나를 입속으로 되뇌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나라에서는 단어가 현실이 되니까. 나는 그 모습을 자주 보았다. 리아는 일을 마친 후에도 휴게실 구석에서 노트북을 켜고 강의를 들었다. 한국의 야간 대학 경영학과. 그녀는 그곳의 유일한 인도인 학생이었다. 왜 경영학이에요? 내가 물었다. 인도에서는 경영학과 수석으로 합격했지만 카스트 때문에 입학이 취소됐어요. 한국에서는 그 꿈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수업 첫날, 나는 몰래 교정을 찾았다. 밤하늘 아래의 대학 건물은 고요했고 창마다 불빛이 반짝였다. 강의실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노동자, 주부, 퇴직한 노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리야. 교수가 들어오며 말했다. 여러분, 이 수업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나이도 직급도 출신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모두 학생입니다. 그 순간 리아는 펜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다. 나는 유리창 너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켰다. 이게 바로 K-빌리프, 즉 한국이 믿는 질서구나. 한국은 제도로 평등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중이라는 본능을 심어놓았다. 학기가 끝날 무렵
학교에서는 근로학생 특별 장학식이 열렸다. 리아는 공장 일을 병행하면서도 전 과목 어를 받았다. 나는 취재 명목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행사장은 조용했고 무대 위 스크린에는 장학생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타났다. 이 다음은 리아람. 호명이 끝나자 강당안이 술렁였다. 외국인, 그것도 인도 출신 여성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랐다. 교수가 상장을 건네며 말했다. 리아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매번 최선을 다했습니다. 리아는 두 손으로 상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제게 꿈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카메라를 내리고 그 장면을 눈으로만 담았다. 무대 위의 리아는 더 이상 달리트 출신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식인으로서 존중받는 시민, 즉 한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이었다. 행사 후 교수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출신보다 노력의 방향을 봅니다. 한국의 힘은 바로 그거예요. 계급을 없앤 게 아니라 노력의 가치로 계급을 대체한 거죠. 나는 그 말을 녹음기에 담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구의 평등은 제도에서 오지만 한국의 평등은 존중에서 온다. 그날 밤 나는 리아의 기숙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상장을 벽에 걸고 있었다.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제 인생의 첫 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차를 내주며 말했다. 라울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외국인이고 아직 발음도 서툰데. 그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줘요. 심지어 제 생각을 존중해요. 그게 이상한가요? 인도에서는 제 목소리는 잡음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여기선 제 말이 언어가 되었어요. 그녀는 손바닥을 펴보였다.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었다. 이 손으로 만든 부품이 언젠가 K방산 장비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제 이름이 대학 기록에도 남았대요. 이제야 느껴요. 저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일부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할 말을 잃었다. 지금까지 내가 보도했던 수많은 경제 성장과 산업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 한 문장 앞에서 무너지는 듯했다. 한국의 진짜 성장 동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 즉 K빌리프였다. 며칠 후 나는 편집국에 리포트를 보냈다. 제목은 이렇게 썼다. K빌리프 한 인간을 시스템으로 끌어안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한국은 신분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신분 대신 신뢰를 선택한 나라다. 그날 밤 리아는 일기장에 짧은 글을 남겼다. 나는 오늘 학생으로 불렸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녀의 글씨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천년의 질곡을 끝낸 인간의 힘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일기를 덮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오랜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공장 근처 벚꽃이 아직 지지 않은 그날, 리아는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학기 등록금 명세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제 정말 대학생답네. 박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께 보여드려야지. 그 말에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할아버지는 제가 공부하는 걸 제일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기숙사 불빛 아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인도 이웃집 아주머니였다. 리아는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다. 아줌마, 잘 지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아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쓰러지셨단다.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죠? 응, 병원인데 의식이 거의 없어. 저 지금 바로 갈게요. 비행기표 살게요. 안 돼. 지금은 돌아오면 안 돼. 왜요? 손녀가 할아버지 보러 가는데 왜요? 새로 생긴 법 알지? 달리트가 해외 나갔다가 돌아오면
다시는 못 나간대. 리아는 말을 잃었다. 그 법, 달리트 재입국 금지령 마이너스. 그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정부는 그것을 사회통합조치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하층민의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한 족쇄였다. 그래도 전 가야 해요. 리아야, 내가 돌아가면 한국엔 다시 못 와. 할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줌마 제발 버텨달라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전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답이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온 영상통화가 마지막이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희미했다. 할아버지, 저예요, 리아예요. 리아 울지 마라. 제가 지금 갈게요, 비행기 타고. 오지 마라, 너는 한국에 있어야 해. 하지만 마이너스. 내가 나 대신 살아야 해, 인간으로 살아야 해. 이 나라에선 내가 달리트였지만 한국에선 넌 사람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이 흔들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날 새벽 인도에서 부고가 전해졌다. 리아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울음은 외침이 아니라 기도였다. 나는 아침 일찍 그녀의 기숙사를 찾았다. 그녀는 한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그리고 인도 흙 한 줌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이 흙을 주셨어요. 외로울 때 보라고. 이제 이게 유품이 됐어요. 그녀는 그날 회사를 쉬지 않았다. 리아 씨, 오늘은 집에 가세요. 박 팀장이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는 일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오늘은 그분이 보시는 첫날이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공장으로 향했다. 작업대 위에 조용히 사진을 올려놓았다. 그 사진 속 늙은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며칠 뒤 회사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리아 씨의 할아버지를 위한 추모식을 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공식적인 사내 장례식을 여는 건 처음이었다. 그날 오후 강당 안에는 흰 국화가 놓였다. 벽면 스크린에는 인도 시골의 사진이 흐르고 있었다. 리아 씨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그분이 손녀에게 가르친 존엄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리아는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고요했다. 할아버지, 여긴 한국이에요. 제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녀의 눈물이 향 냄새 속으로 떨어졌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기자로서 수많은 죽음을 취재했지만 이렇게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별은 처음이었다. 박 팀장의 어머니도 와 있었다. 그녀는 리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엄마야.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거야. 리아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슬픔이 터져나왔다. 사원들은 줄을 서서 헌화했다. 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그리고 몇몇 인도인 근로자들. 모두가 차례로 국화를 내려놓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분은 리아 씨의 인생을 바꾼 분이에요. 우린 그분의 신념을 이어받을 거예요. 추모식이 끝나고 나는 리아 곁에 앉았다. 그녀는 작은 흙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이건 할아버지 집 앞마당 흙이에요. 이제 이걸 한국 땅에 묻을 거예요. 두 나라의 흙이 만나게요. 그녀는 공장 마당 한켠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주머니를 열어 흙을 흩뿌렸다. 이제 여기도 내 할아버지의 땅이에요. 나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그건 기록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진심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한국의 장례는 울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의 신념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의식이다. 하늘은 여전히 비를 흘리고 있었다. 공장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조용한 합창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리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분의 믿음이 이 나라의 하늘 아래서 살아있으니까.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땅의 신뢰와 연민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리아는 다시 일어섰다.
할아버지의 부재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실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말했다.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인간은 슬픔 속에서 자신을 만든다고. 그녀의 일상은 변함없이 공장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관리부장이 직접 그녀를 불렀다. 리아 씨, 축하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당신이 부주임으로 승진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저요? 정말 제가요? 당신은 3년 동안 단 한 번의 결근도 없었고 불량률이 가장 낮아요. 우린 당신을 믿어요. 그날 오후 그녀의 자리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였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신뢰는 우리 조직의 자산입니다. 그녀는 꽃을 가슴에 안으며 속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리아야, 이제 너의 이름이 너를 지탱한다. 그 후로 그녀는 품질관리 부주임 리아 람이라는 명패를 달았다. 하지만 명패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따라왔다. 그녀는 매일같이 신입 근로자들의 상담을 도맡았다. 누군가 실수하면 혼내는 대신 차분히 다가가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도 처음엔 다 틀렸어요. 실수보다 무서운 건 포기예요. 공장의 분위기는 점점 바뀌었다. 달리트 출신의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관리자라니 마이너스. 그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는 그 변화를 눈앞에서 지켜봤다. 리아의 리더십은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나왔다. 그녀는 언제나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부장조차도 회의 때 이렇게 말했다. 리아 씨, 당신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결정의 한 축으로 존중받는 장면 마이너스. 그건 나 같은 기자에게조차 낯설고 놀라운 일이었다. 몇 달 뒤 그녀는 또 다른 결심을 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람 교육재단 설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월급 일부와 장학금 상금을 모았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도에서 저처럼 학교 문턱에서 멈춘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녀는 첫 장학생으로 인도 마을의 소녀 3명을 선정했다. 그중 한 명은 과거 리아와 같은 마을에서 자란 13살 소녀였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언니,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리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말하신 믿음의 유산이 뭔지. 나는 그녀를 다시 인터뷰했다. 리아 씨, 당신은 이제 공장의 관리자가 아니라 재단의 대표가 됐어요.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성공이요? 예전엔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다. 저는 과학도 기술도 군사력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건 인정이에요. 한국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사람을 존중하면 사회가 바뀐다는 걸요. 나는 녹음기를 껐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수식도 계산도 없었다. 순수한 인간의 언어였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할아버지는 저를 가난해서 구해주셨지만 한국은 저를 무가치함에서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제 안에 함께 살아요. 하나는 저를 낳았고 하나는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줬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이 여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 국가가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을 복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며칠 후 그녀의 재단이 정식 등록되었다. 현판식 날 나는 초대받았다. 작은 건물 입구에는 인도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걸려 있었다. 리아는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섰다.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깃발을 하나의 의미로 묶습니다. 신분으로 나뉘었던 나라에서 태어나 신뢰로 살아가는 나라에 온 저는 이제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청중의 눈물을 자아냈다. 행사장 한쪽에는 K빌리프 제달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 리아의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마이너스. 그녀가 처음 공장에 들어서던 날 서툴지만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다. 그날 밤
나는 기사를 썼다. 기술은 사람을 편리하게 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K-디펜스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 시스템이다. 나는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리아 람마이너스 그녀는 더 이상 달리트가 아니다. 그녀는 인간이 무엇으로 강해지는가를 증명한 이름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그녀의 여정은 나를 바꿔놓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한국의 발전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인간을 신뢰하는 용기의 진보라는 사실을. 몇 해가 흘렀다. 리아는 30살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K-디펜스 내부 보고서에도 그리고 여러 인권단체의 포럼에서도 회자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어느 날 새벽 우편함에 도착한 파란색 여권 한 권이었다. 표지에는 금빛으로 새겨진 글자가 반짝였다. 대한민국. 그녀는 그 여권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건 기쁨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리아는 결심했다. 이제 할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야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손녀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시민으로요. 그 소식은 언론을 통해 퍼졌다. 인도 출신 불가촉민, 한국 시민으로 귀향 예정. 기사 제목이 인도의 주요 포털을 뒤덮었다. 찬성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다. 조국을 버린 배신자다. 아니, 그건 자랑스러운 귀환이다. 그녀는 어떤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에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 델리 공항의 도착 게이트가 열렸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퍼졌다. 저 여자가 그리아야? 한국 국적이라며?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허리를 곧게 펴고 한 걸음씩 걸었다. 공항 밖에는 뜻밖의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 명의 소녀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리아 언니, 우리도 해낼 거예요. 그들 중 대부분은 달리트 마을 출신이었다. 그녀가 세운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아니라 희망의 불꽃이 있었다. 리아는 그들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너희가 진짜 주인공이야. 나는 단지 문을 한번 열었을 뿐이야. 한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리아는 미소 지었다. 거기서는 사람을 신분으로 부르지 않아. 노력하는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 그녀는 다음 날 델리 대학교 강당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운명처럼 그곳은 바로 입학이 취소되었던 그 대학이었다. 학교 정문 앞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DALIT에서 K-시티즌으로 리아 람 강연회.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교수들, 학생들, 언론인들, 심지어 몇몇 국회의원까지. 리아는 단상 위에 섰다. 한때 그녀를 거부했던 그 공간에서 이제 그녀는 초청받은 연사였다. 저는 이 학교에 합격했지만 한 통의 전화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막았던 그 문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고. 청중이 숨을 죽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말하러 왔어요. 세상은 신분으로 나뉘지 않는다. 믿음으로 연결된다. 한국은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믿음을 이곳에 심으러 왔습니다. 강당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곧 강당 전체가 하나의 울림으로 변했다. 그날 밤 인도 전역의 뉴스가 그 장면을 보도했다. 불가촉민, 한국 시민으로 귀향하다. 리아 람, 인도의 부끄러움을 비추는 거울이 되다. 어떤 언론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카스트의 쇠사슬은 법이 아니라 인간의 용기로 끊어진다. 리아는 강연을 마치고 고향 마을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는 낡은 흙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한국의 흙 한 줌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당에 뿌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이제 인도에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요. 마을 아이들이 그녀를 둘러싸며 물었다. 언니, 우리도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속에 한국을 만드는 거야. 그녀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다. 인도 국기 옆에 태극기가 함께 걸려 있었다. 그리고 현지 방송 기자가 물었다. 리아 씨, 당신은 이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두 나라의 사람입니다. 인도가 저를 태어나게 했고 한국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 답변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달리트, 인간으로 귀환하다. 그 제목 아래에는 그녀의 미소 짓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손에는 태극기, 배경에는 인도 아이들의 환호. 나는 그날 서울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기자 인생 20년 동안 수많은 국제 사건을 다뤘지만 그 어느 뉴스도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든 적은 없었다. 나는 기사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한 여자가 바꾼 건 인도의 법이 아니라 인도의 마음이다. K빌리프는 수출품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믿는 언어다. 밤이 깊어가며 나는 화면 속 리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승리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건 용서와 품격의 표정,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멀리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얼굴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두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인도 정부는 리아 람 효과라는 단어를 공식 보고서에 실었고 한국 언론은 그녀를 신뢰의 시민이라 불렀다. 하지만 내가 다시 비행기를 탄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녀가 이제 두 나라를 잇는 공식 평화대표로 임명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리아 람, 한인도 사회연대위원회 초대 대사로 선임. 이제 그녀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서울 정부 청사 앞 봄바람이 불었다. 태극기와 인도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다. 그녀는 한복 위에 인도 전통 스카프를 둘러 두 나라의 색을 함께 품고 있었다. 그녀가 단상에 올라 천천히 말했다. 저는 오늘 두 나라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분의 벽이 인간의 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신뢰라는 이름으로 평화를 잇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고 그 안에는 수천 년 억압의 무게를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함이 있었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다. 기자로서 수많은 연설을 들어왔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인간의 선언이었다. 행사 후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인터뷰했다. 우리는 청계천 다리 위에서 마주 앉았다. 봄 햇살이 물 위에 부서지고 멀리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리아 씨,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되었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인도의 딸이에요. 국적은 두 개가 될 수 없지만 마음은 두 개가 될 수 있잖아요. 두 나라 사이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는 뭔가요? 한국은 사람을 믿어요. 인도는 아직 사람을 가려요. 하지만 언젠가 인도도 믿음을 배우게 될 거예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리아 씨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국은 저에게 이름을 준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저를 인간으로 불러줬어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기자님, 저는 이제 꿈이 있어요. 두 나라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거예요. 그 학교의 이름은 신뢰예요. 국기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아이들이 같은 책상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 그녀의 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렀다. 나는 녹음기를 껐다. 이 순간만큼은 기자가 아니라 한 인간의 증인으로 남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밑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 불빛은 리아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빛. 나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한 여인의 여정이 보여준 것은 기술도 무기도 체제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믿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었다.
나는 내 오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을 작은 나라, 과열된 경제 실험실이라 불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알고 있다. 한국은 작지 않다. 그들의 신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건 그녀가 태극기와 인도 국기를 함께 손에 쥐고 서 있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두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건 두 나라의 깃발이 아니라 두 마음의 약속이에요. 그 말에 군중은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두 깃발이 하늘에서 서로의 색을 스치며 춤추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리아 람, 너는 더 이상 한 나라의 딸이 아니다. 너는 인간의 존엄 그 자체다. 밤이 깊어지자 서울의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크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을 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리아의 별이구나.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틀렸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도 군사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믿는 신념이다. 한국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 경계 위로 두 나라의 색이 하나로 섞여들었다. 태극의 푸른빛과 인도의 주황색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마치 한 깃발처럼 흩날렸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한 깃발, 두 마음. 리아의 길이 곧 우리의 길이다. 그날 내 긴 취재의 여정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신뢰가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로.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는 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